바로 오늘의 초대 연사인 네이버 글로벌의 강재욱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일럿 프로그램인지는 몰랐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안녕하세요. 강재욱입니다. 저는 오늘 체험을 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중에 몇 분인가가 이 체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직접 체험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갔다 왔는데 한 명도 디스트 지원자가 없으면 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제 다음 주 주간회의 때 저의 목숨은 여러분들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그렇고요. 사진 찍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링크 또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저 집요하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서 지금 석사 졸업하신 분, 해서 구직하시고 계신 분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한 분. 높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손 바짝. 석사 졸업 후 취준 중이다. 한 분도 안 계시나요? 망했네요. 혹시 박사 졸업 후 취준 중이다. 내가 한번 네이버에 가주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망했어. 오늘 마음을 비우고 해야겠네요, 정말. 발표 자료가 여기 올라와 있어요. 심플로 들어보셨나요? mrfis-simflow.com 하면은 발표 자료 올라와 있고, 거기에 질문도 지금 제가 몇 개 올려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질문에 대한 하시고 싶은 질문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확인해 보니까 동시 접속 10명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잽싸게 올리고 빠져주세요. 네. 그러면 발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이따 이제 받을 거고, 또 여기 패널분들이 짓궂게 준비해 주신 질문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레이블링 조금 잘못돼도 괜찮아요 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저희 네이버 클레버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셋을 클리닝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해요. AI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클로바나 구글 당연히 그럴 거고요. 광주과학기술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AI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AI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우리가 기본이 되는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셋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는 잘하는 사람들, 잘하는 팀들은 다 그 데이터셋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진짜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저는 당당히 건의를 한 다음에 클로바가 지금 데이터셋을 어떻게 잘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의 얘기는 레이블 노이즈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레이블 노이즈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데이터셋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셀리라는 캐릭터 아시나요? 네, 아시나요? 여러분들 깨똥만 아실 줄 알았더니 라인도 있습니다. 네. 라인 프렌즈의 캐릭터 중에 하나의 셀리가 있어요. 자, 셀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잘못 달린 레이블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레이블 노이즈란 무엇인가? 레이블 노이즈란 같은 범주의 데이터를 잘못 설명하는 의도되지 않은 미스레이블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요. 보통 데이터셋을 만들 때 누가 만들죠? 사람이 만들죠. 혼자 만드나요? 여러 사람이 만들죠. 머릿속에서 다 자기 기준이 달라요. 이게 셀리인지 아니면은 뭐 브라운인지 피카츄인지 앵그리버드인지, 그리고 일하다가 피로감이 있어서 좋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낮은 확률로 혹은 높은 확률로 레이블이 잘못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자, 한번 우리는 이런 이제 셀리를 학습하는 트레이닝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우 익숙하시죠? 우리한테는 셀리라는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 셀리를 인식하기 위한 어떤 딥러닝 모델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적절한 로스 펑션을 달아가지고 이 셀리가, 이 딥러닝 모델이 셀리를 잘 인지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셋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하면은 이 딥러닝 모델이 셀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매우 명료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노란색 피부나 두툼한 입술과 같은 간단 명료한 패턴을 잡아내는 것만으로 셀리를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셋에 노이즈가 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셋에 노이즈가 포함되는 경우에 같은 범주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모델을 좀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들었던 셀리라는 이그젬플에서 불필요하게 번개처럼 생긴 꼬리, 번개꼬리, 눈썹, 두툼한 눈썹 같은 불필요한 그런 그 패턴을 학습하게 되고, 그렇게 학습된 패턴들은 원래 도미넌트한 패턴들, 뭐였죠? 노란색 피부, 두툼한 입술을 구별해내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블 노이즈는 모델의 피처 익스트랙션, 패턴을 추출해내는 능력을 어렵게 만들고, 그걸 어떻게 했나요? 모델의 클래시피케이션 성능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레이블 노이즈가 많이 그동안 도로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AI 프로젝트들이 실패합니다. 여기 혹시 AI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데이터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분들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손드는 문화를 GAD가 잘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여러분들 보통 이제 논문 같은 거 쓰시잖아요. 딥러닝으로. 그러면 퍼블리케이션 된 데이터셋 사용하시죠? 가장 유명한 거 비전 같으면 엠리스트 같은 게 있겠죠? 시파. 그거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접? 엄청 많이 틀렸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어떤 AI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DB 작업, 그 데이터셋 구축하는 작업이거든요. 아르바이트 몇 명 고용해가지고 진행합니다. 프로세스 없이 진행한 그렇게 한 데이터는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굉장히 많은 삽질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해왔죠. 자, 그럼 그런 레이블 노이즈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몇백만 원씩 돈을 투여해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못 쓰겠다고 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비슷한 일들이 회사에서 일어나겠죠. 우리도 클로바도 네이버도 옛날 일적부터 딥러닝을 해오던 그런 기업은 아니니까 비슷한 실수를 했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한 겁니다.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첫 번째가 데이터셋, 두 번째가 데이터 구조, 뼈다귀, 스트럭처, 그리고 세 번째가 트레이닝 메소드,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냐면 똑똑한 모델을 쓰면 됩니다. 똑똑한 모델. 그런 노이즈한 패턴들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잘 발라내가지고 셀리라는 도톰한 이술과 노란색 피부만을 필터링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모델을 쓰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준하는 데이터 크기를 데이터 셋으로 같이 제공해주면 해결이 돼요. 버트 같은 거 있죠? 여기 보시면 버트. 지금 재작년에 나온 거죠? 재작년 2018년도 8월. 한 이런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 그냥 로버스타 모델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뚱뚱한 모델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델 자체의 복잡도가 올라가요. 그렇죠. 뚱뚱하면 안에 들어가 있는 뭐가 많아요? 웨이트들이 굉장히 많고 그 말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잖아요. 안에. 그러면 복잡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트레이닝 코스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거를 서빙할 때 드는 비용도 같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GPU를 훨씬 많이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에서 배기가스 나온 것보다 여러분들이 GPU 돌리시는 게 훨씬 많이 온난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진짜예요.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지구의 온난화를 앞장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커리큘럼 러닝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자, 딥러닝도 일종의 모델에 어떤 지식을 주입시켜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부터 박사과정에 들어갔나요? 7살에 넌 천재니까 박사과정에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들 뭘 배울 수 있을까요? 학원에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심화반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커리큘럼 러닝이란 건 뭐냐면 데이터를 오더링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학습하기 쉬운 데이터부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제공하는 거예요. 쉬운 데이터, 중간 어려운 데이터, 어려운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모델이 잘 학습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게 커리큘럼 러닝이고요. 그런 방식은 이런 식으로 돼요.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커리큘럼을 만드는 모듈이 붙고 그 모듈을 통해서 데이터 배치가 생성돼서 모델로 피딩이 되죠. 이런 방식 하나 있고요. 때로는 그 커리큘럼을 메이킹하는 그 모듈을 또 하나의 모델로 디자인을 하기도 해요. 이거 구글에서 제안된 멘토넷이라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코스트는 증가하고 에디셔널한 그런 이제 메이킹 커리큘럼 모델을 쓰면 또 증가를 하고요. 계산력이 증가를 가져오죠. 그리고 이제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아까처럼 멘토넷을 쓰는 경우에는 또 다른 데이터 오버테이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델을 하나 쓴다는 거는 그 모델을 위한 데이터셋도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원래 목적에 위한 데이터셋보다 적겠지만 나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데이터셋 자체를 만지는 겁니다. 데이터셋 자체를 클리닝해서 사용하는 거죠. 구글 포토 쓰시는 분, 구글 포토. 여러분들은 구글의 노예입니까? 여기 지리지구나. 진짜 하면 안 됐지? 네. 저는 구글 포토를 쓰다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Is you? 얘가 보통 내 얼굴을 자동으로 디텍션을 해주는데 얘 자체도 헷갈리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제가 직접 눌러줘야죠. 비슷한 일들을 사람이 직접 합니다. 우리 NLP 데이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아르바이트한테 한 번 다시 검수를 시켜요. 결국에 무슨 얘기죠? 이제까지는 그런 데이터 클리닝을 사람이 해왔다는 얘기예요. 액티브 러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액티브 러닝. 들어보셨나요? 액티브 러닝? 이게 딴 게 아니고 아까는 사람이 혼자 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좀 훈련된 모델이 있으니까 그 모델한테 1차 검사를 시키고 하이 컨피던스가 있는 애들은 모델의 얘기를 믿고 그냥 레이블링해서 내보내고 로우 컨피던스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가지고 데이터셋에 넣겠다는 거예요. 인간과 기계의 하이브리드, 설국열차.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네이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비슷한 일들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하고 사운드리라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한 3년 정도 지읒탕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아 그래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고 뭐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운 좋게 네이버에 들어갔는데 떨어진 테스트가 이 데이터셋의 문제를 해결하는 테스트가 떨어졌어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든 이제 퍼포먼스 올려야 되니까 일단 제가 하나씩 다 보고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지금 뭔가 되게 내가 또 나름 또 PhD인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한번. 아까 거기에 들어왔던 그 누워있는 그 아이가 나였는데 대신에 다른 나를 대신할 기계 노예를 집어넣자. 네, 그래서 서론이 여기까지. 그래서 그 오토ML이에요. 이게 일종의 오토ML 방법입니다. 오토ML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네, 다 들어보셨네요. 네, 오토ML은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그런 딥러닝에서 학습을 제외한 자질구레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보자. 기계가 하게끔 하자. 컴퓨터가 하게끔 하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업에서는 생산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사실 여러분들은 대학원에서 한 사람이 주로 하나의 연구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통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기업에서는 하나의 큰 목표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뭔가 자동화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구조화라고 하는데 일의 구조화라고 하는데 그런 일의 구조화 자체가 대학원 수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랩 차원이나 그런 데서 얘기가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 오토ML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진행을 해왔었고 2년째 하고 있어요. 2년째.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저희 팀은 주로 챗봇을 만드는 팀이에요. 챗봇 들어보셨어요? 챗봇 써보신 분, 챗봇 어디서 많이 써보셨어요, 주로? 챗봇 어디서 써보셨어요? 익숙한 얼굴인 것 같아요. 챗봇. 고등학생분 챗봇 써보셨나요? 왜 나오는 프로를 봐. 그냥 제가 내가 보는 거지. 챗봇. 어디서 써보셨어요? 안 써봤어요? 챗봇 써보셨나요, 챗봇? 카카오톡은 써보셨죠? 라인은요? 챗봇 한 분이라도? 여러분, 챗봇 굉장히 중요한데, 챗봇이라는 게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이잖아요. 내가 뭘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자동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데 쓰고 있냐면, 여러분들 그 네이버 블로그 고객 센터나 그런 이제 FAQ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내가 질문을 하면 누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챗봇이에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뚫리고 있는 게 아니라 챗봇이랍니다. 근데 그런 챗봇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저희 클로바 챗봇 팀이고요. 그 챗봇 팀은 그 하나의 머신러닝 엔진을 만들기 위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컴포넌트로 저희 이제 오토ML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없었다가 이제 레이블러이즈 컬렉션. 이 레이블러이즈 컬렉션이라는 분야인데 레이블러이즈 컬렉션은 큰 범주에서 보면 오토메이티드 피처 엔지니어링 안에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왔네요. 네, 그래서 한번 레이블링 발로 잡는 오토메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그림이었거든요, 여기에. 근데 그 이용희님이 센스 있게 그걸 딱 캡처를 해가지고 광고로 쓰셨더라고요. 마케팅 능력이 어떻게 훌륭하신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이렇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여러분들 무시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냥 이 대화를 위한 문제예요. 희돌이 한 마리가 여기서 미스레이블링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보고 고칠 수 있으십니까? 어렵나요? 있으시겠어요? 네, 있으시죠. 바로 있으시죠.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AI한테 똑같은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 어떻게 똑같이 결국에 이제 항상
그 딥러닝 연구를 할 때 항상 대조군은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똑같은 거를 흉내내서 기계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게 결국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딥러닝이 아닌 인공지능이란 분야의 그 정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스프릿 트레인 책 알고리즘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전체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두 개의 셋으로 분할합니다. 하나를 트레인 셋이라고 그냥 명명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를 스프릿 셋으로 명명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하나 미스레이블도 있죠? 이거. 트레인 셋은 커렉션을 위한 기준 데이터예요. 아까 얘기한 주변이 되는 거고요. 베리데이션 셋은 이 해당 레이블이 제대로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검사하기 위한 대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우리가 체커라는 모델을 하나를 정의해서 어비트러리 모델을 하나 정의를 해가지고 그 모델에다가 트레인 셋을 집어넣어요. 훈련을 시켜요. 주변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베리데이션 셋을 레이블 다 뗀 다음에 집어넣어서 레이블을 달아요. 스프릿 트레인 체크 방법이에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겠죠, 이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을 그렸어요. 전체 데이터셋이 있고 일정 비율로 스프릿 한 다음에 하나의 체커를 데파인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넣어서 훈련에 사용되지 않는 나머지 데이터들을 체크를 한다.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아까 주변을 보고 고치는 컨셉이랑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문제점이 있었죠. 여기서 끝났으면 이제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방식을 다 볼 수 없어요. 데이터셋이 다 검사가 돼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만 볼 수 있는 거, 여기만.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런 고민이 빠진 거죠. 그래서 바꿨습니다. 잠깐 스탑. 스프릿을 멀티 스프릿으로 바꾸고 마지막을 그냥 업데이트 안 하고 투표를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레이블 업데이트 하겠다. 해서 멀티 스프릿 트레인 체크 보트 알고리즘으로 바꿨습니다. 네이버는 기업이잖아요. 대학에 비해서 좋은 점은 많은 연산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을 한 거죠. 아까 만든 하나의 스프릿 브랜치, 스프릿을 여러 개의 버전을 만든 다음에 각각을 다 체커에 태워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요. 그리고 각각의 체커에서 나온 결과를 보팅을 해가지고 레이블 업데이트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 보는 장을 보시고 이건 처음에 제가 그린 거예요. 5월달에 이렇게 하자. 한번 보실게요. 전체 데이터셋이 있어요. 여러 개의 버전으로 스플릿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 체커를 할당해서 훈련을 시켜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관련 있는 체커들로부터 결과를 모아서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컨셉추얼리 간단하죠? 연산만 많이 할 수 있으면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나왔어요. 보트 어떻게 해야 되나? 투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투표를 하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뭔가요? 여러분들 항상 랩 미팅이죠? 민주주의의 축소파 동의하시나요? 물론 권력 구조가 좀 다르긴 하죠. 해서 많이 하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 있죠. 가장 트레디셔널한 방법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은 하나의 데이터를 밀어넣고 거기에서 관련된 체커들이 결과를 뱉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그 결과를 이제 그냥 하드디시죠. 하드 값을 가져와서 다수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트된 레이블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3대 0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리서처고 당연히 이제 드실 수 있는 질문인 거죠. 그 모델이 뱉는 결과는 소프트 밸류다. 소프트 밸류를 뱉을 거다.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뱉겠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피코라는 알고리즘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설명하느라고 항상 힘들었어요. 제가 이게 지금 같은 내용으로 6번째 발표거든요. 6탕. 근데 오늘 이 페이지를 설명하면서 가장 마음이 편해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선전님들이 계신데 이 선전님들이 해온 결과를 취합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한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뭐 오늘 시너토리, 뭐 영상, 다양한 자연과학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데서 사용했던 툴을 그냥 갖다 쓴 겁니다. 베이스를 뭐 하는 데 사용하나요? 우리가 관찰각과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을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확률 프레임워크죠. 베이스를.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세요. 제가 그래서 여기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확률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업데이트하면은 더 개선할 수 있다는 거 보인 갈랑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히든 마코브 모델링을 사용할 때 마코브가 만든 거죠. 마코브 체인 들어보셨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할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랑 같이 겹쳐서 보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훈련된 KGA 체커가 있는 부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훈련된 KGA 체커가 있어요.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어요. 관련된 체커들만 결과를 뱉겠죠?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 밸류예요. 우리는 조인트 라이클리후드를 구하기로 했어요. 프로덕트를 취합니다. 물론 로멀라이제이션 필요하겠고요, 당연히. 여기서 사실 꼭 프로덕트가 아니어도 돼요. 저게 이제 여기가 서메이션이 되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든 마코브 체인을 통해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레이블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요. 이건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리려고 할게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레이블에 대한 히스토리 정보를 한번 업데이트해서 그걸 사전 지식이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두 개를 베이스 룰로 결합을 시킨 다음에 MAP를 업데이트합니다.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요. 근데 결국 이걸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피코인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피코는 주변을 보고 자신의 레이블을 보시는데요. 근데 주변 애들조차 처음에 깨끗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 업데이트를 통해서 깨끗한 애들부터 보십니다. 점차적으로 깨끗한 애들이 점점 넓어지고요.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쫙 다 깨끗해져요. 그래서 당연히 너무 많이 오염된 데이터셋은 못 고쳐요. 자체 정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쵸? 자,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피코는 그러면 이터레이션을 돌잖아요. 어떻게 과거로 확률 정보를 전달할까? 그렇죠? 이터레이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된 데이터셋이 한번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변경 이력을 전부 반영해서 레이블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변경 이력을, 그러니까 과거에 얘가 이터레이션에 따라서 어떻게 레이블을 업데이트 했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값들을 다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프트 밸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에 대한 소프트 밸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보통은 현재 관찰 가능한 거는 현재 체크 결과 관찰을 하지 못해요. 과거의 기록은 저장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다 가지고 있자니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클래스 수가 10개 정도면 그래도 좋죠.
보통 FAQ 같은 경우에는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이런 건 예사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 값. 여기서 이터레이션 수 t고요. 클래스 수가 n이면 이터레이션당 이만큼씩 저장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모든 히스토리를 고려하는 경우에. 그럼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이걸 돌렸어요. 그럼 막 폭죽이 터져요. 빵빵빵 막 메모리 다 터지는 소리 메모리 다 터지죠. 여러분들 보통 그 아무리 뭐 네이버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라고 해봤자 메모리가 그래도 기가 단위로 되겠죠. 터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히든 마크오브 모델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전 스테이트만 업데이트 되면 이전 스테이트만을 보고 업데이트 되도록 모델링을 하는 거죠. 모델링. 당연히 여기서 감수해야 되는 거는 로스. 그러니까 정보 손실에 대한 로스는 감수하고 가정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전 스테이트만 보면은 된다. 이전 스테이트의 정보가 제일 도미넌트하다. 뭐 이런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제 그것만 하는. 그래서 이만큼만 이터레이션을 저만큼만 저장할 수 있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커요. n by n도. n by n도 굉장히 크죠. 저게 더블 프리시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나가. n by n.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됐어요. 과거의 모든 클래스 정보에 대해서 여기서 t가 이제 시간이니까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히든 마크오브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저장을 했고 그거는 바로 직전 스테이트의 정보만 반영을 한다.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거죠. 히든 마크오브 모델을 배우는 거잖아요. 항상 커리큘럼에서. 그래서 이제 n by n 매트릭스가 이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x축이 previous 클래스에 대한 인덱스고 y축이 x축이 previous 클래스, y축이 new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로우가 현재의 현재의 클래스가 다음에 어느 클래스로 갈 확률이 제일 높은지에 대한 이제 컨피던스 레벨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점점 처음에 이터레이션 초반에는 굉장히 오프 다이아고널 텀이 굉장히 많다가 점점 이 다이아고널 텀으로 수렴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이제 뭐 되게 스토리텔링을 열심히 했는데 그걸 한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 데이터셋을 스플리터가 있어가지고 m개의 스플리터로 쪼개주는 역할을 하고 각각의 데이터셋을 브랜치로 다 밀어놓은 다음에 각각의 브랜치에서 체커를 훈련시킨 다음에 베이데이션을 넣어서 때려서 나온 결과들을 피코에서 모아서 아까 말했던 레이블 업데이트를 해주고 저장하고 다시 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네, 아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된 거죠. 스플릿 트레인 체크 브랜치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피코가 들어가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코믹한 분위기가 다 사라졌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챗봇팀이니까 FAQ 챗 데이터셋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실 FAQ 챗봇은 사실 그 컨버세이셔널 AI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 대화를 하는 AI를 만드는 건데 그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제 챗봇, FUK 챗봇이에요. FUK 챗봇은 성능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화 도메인을 한정하고요. 그 대화 도메인에 대한 하나의 대화 도메인 안에서 예를 들면 의료, 뭐 라인 같은 경우는 라인에 대한 FAQ, 비트코인 요즘에 비트코인에 대한 뭐 FAQ 따로 이렇게 도메인을 한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 개의 인텐트를 정해요. 여기서 말하는 인텐트, 여기서 안에 존재하는 인텐트는 클래스예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래서 뭐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라인 메신저에 대한 FAQ다. 그러면은 인텐트가 패스워드, 라인 페이, 라인 스탬프, 라인 뮤직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대화 주제예요, 인텐트가.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방식은 이제 FAQ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있냐면 제일 잘 되는 방식이 데이터셋을 넣어서 그거를 임베딩을 합니다. 벡터로 만들어줘요. 문장은 자연어, 그러니까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뉴머리컬리 못 다루잖아요. 그래서 임베딩을 통해서 벡터로 만들어줍니다. 그 벡터를 클래시파이어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식, 인텐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식이 바로 core 인텐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식이고 현재 이 방식이 다 제일 잘 됩니다. 제일 잘 되는 방식이에요. 물론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죠. 금방. 그래서 가장 먼저 저 피코 결과를 가장 먼저 적용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칸탈레프라는 라인 사용에 대한 FAQ의 톡 서비스고요. 이 데이터셋은 전체가 대략적으로 9만 데이터, 9만 개의 문장, 질문과 10개의 인텐트, 10개의 대화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만 개의 데이터를 10개, 1000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제인 거죠. 저희가 사용했던 체커는 버트를 사용했어요. 버트 들어보셨죠? 근데 버트가 굉장히 거대한 모델인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냐 하면 버트에 대한 그 초기값은 저희가 미리 튜닝을 해가지고 올려놓고요. 거기서 이제 각 브랜치를 트레이닝할 때는 뒷단에 존재하는 클래시파이어만 트랜스퍼러닝이라는 방식을 통해가지고 훈련을 살짝만 해가지고 결과를 뽑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 데이터셋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뭐 클래스마다 다 크기도 다르고요. 그리고 뭐 하나의 답변이 하나의 질문이 2개의 답변에 매핑되는 경우도 많고, 뭐 비속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고요. 사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결과인데요. 처음에 이제 이 피코 데이터 클렌징을 안 한 데이터셋으로 했을 때 대략 이제 71.48 정도 베이스라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이 눈으로 보고 골라낸 데이터셋이에요. 71.43 대략적으로 1% 정도 올라갔고 피코를 돌려서 한 3%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뭐 여기서 1%, 2%, 3%는 사실 상대적인 숫자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데 그 모델을 하면서 모델의 구조를 바꾸면서 1% 올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어큐러시 1% 올리는 건 진짜 힘듭니다. 근데 이제 3% 올렸다고 하니까 이제 대단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팀장님. 여기가 노다지예요.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한 가지 이제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좀 따로 페이지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데이터셋이 어느 인텐트로 이동했냐? 어떤 질문이 어느 클래스로 이동했냐가 되게 그 도미넌트한 팩터가 될 수 있잖아요. 질문의 이동, 그러니까 질문의 이동은 일반적인 답변에 묶여있는 질문이 구체적인 답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을 초반에 만들 때 아르바이트들이 1000개 정도 데이터셋 클래스가 되면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나는 걸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장 잘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그런 주제들이 되게 많아요. 1000개 정도 되면. 그걸 다 100%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넣지는 못하겠죠. 물론 가이드라인 연구도 있었겠지만 그거를 이제 주변을 보면서 고치는 게 이제 좀 더 적합한 혹은 너무 모호한 답변이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인텐트로 옮겨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일반적인 답변과 연결되어 있는 클래스인 경우에 예를 들면 일반적인 답변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답변들 있잖아요. 뭐 그런 답변들이 지금 보시면 얘가 그렇게거든요. 얘가 줄어들어요. 3개만 가져왔는데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 매핑되지 않았어야 될 애들이 자기 자리를 쫓아간 거죠. 찾아간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질문 올리고 계신가요? 이때 딱 봤는데 빵 게 막 이러면은 상처 입을 것 같아서 미리. 거의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어떻게 구현했는지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거를 파이썬으로 구현을 못했고요. 스칼라 베이스로 구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스칼라라는 거 베이스로 구현을 했고 그 네이버 안에서의 그 GPU 클러스터인 C3DL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버튼은 초반에는 서버에 올려가지고 API 형태로 이제 제공을 받았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셋이 워낙 크니까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 자원 모자르고 API 그렇게 때리니까 API에서 받아 나오고 아까 메모리 말씀드렸죠. 메모리도 터지고 그래서 막 폭죽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다 해결됐어. 잘 해결됐어. 그 매트릭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렇게 히든마크 모델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메모리 문제가 굉장히 있었고 아까 그 매트릭스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스파스예요. 그래서 스파스 매트릭스로 스트럭처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다행히 또 스팍 안에서 스파스 매트릭스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버를 때리던 그 문제는 그러지 말고 그냥 로컬에서 때려라. 괜히 그 서버 때리지 말고 로컬에서 PB 다운 해가지고 그냥 로컬에서 때려가지고 해라 해서 그런 식으로 누가 만들어줘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GPU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데이터셋에 다 효과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미 깨끗한 데이터셋도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 이게 자원 낭비가 되는 거예요. 잘못 돌리면. 피코가 지금 하나의 이터레이션에서 88개의 브랜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88개 번 때려야 되고 이터레이션 대략 한 6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90이라고 치면 540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이거 제가 AWS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한 번 피코 돌리려면은 대략 한 240불 정도 필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사예요. 여러분들의 일단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제가 고객님의 챗봇 품질을 3%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240불을 더 추가로 지불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어요? 버카로 하는 건데. 네. 아무튼 그 3%라는 것도 굉장히 미묘해가지고 사실 뭐 사실 그것도 이제 베리데이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요. 사실 좀 미묘한 부분이 아직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어떻게 고칠 거냐 하면 미리 데이터셋을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기존에 피코 돌렸던 그런 데이터셋과 특징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해서 얘는 좀 오를 것 같다. 이전 경험에 비해서 그러면 넣고 아니면 나 스탑하고 그런 걸 하고 있고 데이터셋이 모자라요. 굉장히 작은 클래스가 존재해요. 물론 아까 1000개 중에서 뭐 어떤 클래스는 100 안에 데이터가 100개씩 존재하는데 어떤 클래스는 막 2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동작 안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문장 생성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잖아요. GPT 막 이런 거. 그럼 다른 팀원들 프로젝트를 가져와 쓸 거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팅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팅 방식도 사실 아까는 그냥 그 조인트 라이브러리를 쓴 건데 그것도 여러 가지 방식을 적용해 볼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화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써보시죠? 뭐 생각나세요? 가장 많이 생각나시는 게? A로 시작하는 거 있죠? 클라우드 써보신 분? 클라우드 서비스 뭐 쓰시나요? 뭐 쓰세요? 괜찮아요. AWS?
디지털 모션이라는 또 IoT 플랫폼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AWS 여기 뒤에. 여기 구글인데 분위기 파악이. 그 AWS나 GCP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 애저도 있죠. MS 애저. 네이버도 있어요. NCP라고 있습니다. NCP. 한번 하시면은 무료로 좀 쓰실 수 있거든요.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 괜찮아요. 한번 써보시면. 그리고 곧 요게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한번 꼭 써봐주세요. 대학원 된 분들도 꼭 써봐주세요. 교수님한테 그 연구실 카드 있잖아요. 카드. 240분, 뭐 상금 3% 온다는데 240분 정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는 사실 이거예요. 피코가 아니고 AI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데이터셋을 잘 보셔야 돼요, 진짜. 데이터셋 진짜 잘 보셔야 되고 그 데이터 품질 전략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철학이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것도 이것도 철학이죠. 우리는 들어온 데이터셋으로 밀고 나가겠다. 우리 모델로 다 깔아뭉개겠다. 이것도 일종의 정책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버전 관리를 하겠다, 데이터셋도. 그 이미지넷 같은 것도 그 기업들에서 많이 비전 엔진 만들 때 쓰잖아요. 근데 다 걸러서 씁니다.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런 전략 자체가 자동화가 돼 있으면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오늘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저희 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항상 마지막에 얘기 드리고 합니다. Human Free Data Cleaning can improve your AI performance. 피코 240불 정도 하는데 안 비쌉니다. 소장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의 저의 목적은 체험을 하러 온 거거든요. 지금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팀장님이세요. 이분이 굉장히 성격 좋아 보이시죠? 네. 굉장히 진취적이신 분이니까. 아까 다시 한번 지금 여쭤보면 지금 석사 졸업하시고 지금 취준 중이신 분, 혹시 박사 취준 중이신 분 계신가요? 한 분, 두 분 지원서 제가 나중에 들어오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인사하러 마치겠습니다. 네, 플로바에 놀러 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이메일도 좀 적어주세요. 이메일로. 좋은 발표해주신 연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다음에 패널 토의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발표와 관련된 테크니컬한 질문은 지금 바로 하고 갈게요. 다음 패널 토의에서는 조금 더 일상적인 얘기들, 네이버 어떻게 가게 됐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테니까 혹시 지금 오늘 들으신 발표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좀 마이크로. 네, 발표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발표 내용 중에 칸탄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자들한테서 질문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라인을 사용해서 보니까 국내에서는 네, 검색이 안 되는데 맞아요. 국내에서 검색이 안 되고 칸타는 그 일본어 도메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설정에 가시면 언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일본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일본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지금 네, 그렇죠. 저희 라이브레인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 오시게 되면 이메일이 2개가 발급이 되는데 하나가 네이버 코프가 발급이 되고요. 하나는 라인 코프가. 이메일이 2배로 옵니다. 상상만 해도 추천? 월급은 한쪽에서만 나옵니다. 기술적인 질문. 네, 아까 보여주셨던 데이터가 자체 데이터로 테스트를 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좀 공인된 데이터로 했을 때 정확도가 올라가는 실험 결과가 있나요?
그거를 이제 해봐야 돼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사실은 칸탄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지금 라인 재팬, 라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셋 5개를 다 해봤어요. 뭐 라인 케어라는 이제 건강 헬스에 관련된 FAQ가 있고, 아까 코인 그거 말씀하셨는데 LVC라는 라인 코인 관련된 게 있고, 그 일본의 그 라인 메신저에 관련된 FAQ 5개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4가지에 대해서 성능 개선을 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일반 퍼블릭된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해봤는데, 저희가 이미지넷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넷에 대해서 해볼 거고, 그건 지금 그 클로바 AI 쪽이랑 같이 해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 메모리 문제가 있어서 네. 아까 전에 그 버트 말고도 좀 더 가벼운 것도 한번 트라이 했을 것도 한데 혹시 다른 모델로 체크했으면 사실 그 메모리 문제는 버튼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브랜치에서 결과가 나와서 그 각 모든 브랜치에서 결과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피코 보팅을 하는 과정에서 저장해야 되는 히든 마커브 모델을 위한 매트릭스,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이제 매트릭스 너무 커가지고 터진 거고요. 그거는 이제 별개고, 버트 문제는 엘모도 써봤고 LSTM 클래시파이어 간단한 거 써봤어요. 근데 이제 엘모는 조금 뭐 저희 모델의 이슈인지 모르겠지만 그 랜덤네스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는데 이 훈련을 할 때마다 너무 랜덤네스가 높아가지고 이제 지금은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점수가 너무 다르게 브랜치마다 너무 들쭉날쭉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제어를 못 하고 있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 LSTM은 성능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못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엘몬도 엘몬은 사실 좋아요. 왜냐면은 버튼은 쓰려면 파인 튜닝을 다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엘몬은 인베딩부터 이렇게 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인베딩이 있고 클래시파이어가 있었잖아요. 그 그림에서. 인베딩도 클래시파이어가 있잖아요. 그 버튼은 얘네들을 고정을 시켜놓고 얘만 훈련시켜서 쓰는 거예요. 엘모를 하게 되면 얘를 통으로 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코스트가 좀 더 들어요. 그러니까 브랜치 하나에 대한 훈련 코스트가 좀 더 올라가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 장점은 뭐냐면 대신에 이제 이렇게 미리 인베딩을 구울 필요는 없는 거죠. 엘모를 하면 좀 더 유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인프라로서 이제 쓰시는 거잖아요. 피코로 데이터 클리닝을 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계산 부하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그냥 피코 자체를 온라인 인퍼런스 모델로 보고 서비스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문제가. 이거 전체를 온라인으로 올리는 거예요? 피코를요. 아니요, 할 수 없는 문제는 없고요. 제가 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쓰면 사실은 요거를 전체를 올리는 게 당연히 앞으로 마일스톤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POC라는 단계다 보니까 사실 하나하나씩 보내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로컬 자원 전혀 안 쓰고 전부 다 이제 스팍이랑 HDFS만 사용해가지고 위에서 하는 거를 당연히 마일스톤으로 잡고 있고, 그 서비스 하기 전에 그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클라우드에 붙이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그 챗봇 서비스에서도 네. 인퍼런스 엔진 별도로 쓰지 않고 피코를, 그러니까 데이터 클리닝에만 쓰지 않고 바로 챗봇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클래시피케이션에. 이걸 바로 붙이는 거예요. 네. 이거를 바로 붙이기에는 조금 무겁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앞단의 클렌징, 그러니까
클렌징은 해놓고 그리고 클렌징은 데이터에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할 때마다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게 한 지금의 10분의 1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면 계산량이 가능한 것도 같은데 아직까지 사실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실적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도 좀 이겨야 됩니다. 네. 채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채용 아까 이 2개 확보해서 2개 채용.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한글 데이터에는 적용을 안 해보신 거죠? 한글에서 뭐 개선점이 있는지. 한글 데이터 한번 해봤어요. 이거 전에 저희 클로바 챗 데이터 있거든요. 사용자에서부터 이제 프라이버시한 데이터 다 빼고 거기에 대해 데이터를 해봤었어요. 그때도 좀 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런 FAQ 같은 경우는 되게 도메인이 클래스가 제한적이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FAQ가 뭐예요? Frequency Asked Ques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묻는 대화에 대해서만 우리가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 클로바 챗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간은 오픈치인 거예요. 약간은. 그래서 인텐트 수가 보통 13,000을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코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거를 그냥 완전한 분산 처리로 한 다음에 하자 해가지고 그 다음 좀 밀어놓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괜찮았어요. 개인 한 1, 2% 정도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쪽에서 그러면 이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BM을 가지고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어떤 생각? 여러분들 버트 나왔잖아요. 작년에 버트를 공개를 했잖아요. 구글이 엄청난 인류에 기여한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독점을 하고 기술 공개 안 하고 갔으면 걔네들만 좋아졌을 거잖아요. 피코도 못 나오고. 근데 걔네들도 다 돈을 벌었어요. 어디서 벌었을까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TPU로 엄청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들 연구비 카드 정말 불나도록 거기에 긁혔어요. 네. 우리도 비슷한 DM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네이버에서 데뷔라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큰 테크 컨퍼런스가 있어요.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오실 정도로 정말 국내에서 제일 큰 행사인데 거의 콘서트랑 맞먹어요. 여러분들 클릭하러 들어가시면 바로 그냥 오픈하자마자 솔드아웃 되는 행사에서 발표됐던 내용이고 또 그 이후에 또 제가 두 번 더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특히 할아버지 세 분 나오실 때는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저 마지막으로 클로징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번에 매번 질문했는데 또 궁금한 게 생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클리닝하는 대회 같은 건 혹시 없나요? 있으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레이블 컬렉션, 데이터 클렌징한 이 분야가 립스에서 처음 논문이 그러니까 그동안 뭐 한두 개씩 있었는데 저희도 이거 논문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보잖아요. 이렇게 좀 많이 메이저한 분야는 아니었고요. 많이 조금 나오기 시작한 게 2017년, 2018년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2019년도에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가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필드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들면 참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비전 쪽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레퍼런스 모델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좀 오픈 데이터셋 중에 더티한 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클리닝 해가지고 클렌징해서 마지막 모델의 성능 자체를 그냥 올려버리는 어떤 그런 챌린지를 하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들도 많이 다시 새롭게 정제를 해가지고 오픈할 수 있고 또 재밌는 모델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아마 저희 서비스 오픈하기 전에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 한 5월이나 그쯤에 참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발표 또 질의응답 해주신 연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